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판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차량 35만 대 생산 전까지 단체 협약을 미룬다는 협상안 내용이 수정되자 현대차 측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강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일부 지역에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져 내일과 주말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국회 새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만났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사안에서 입장차가 여전하고 야3당의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제주에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지만 시민단체는 의료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94세를 일기로 타계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위대한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다고 경의를 표하며 부인의 넋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전직 대법관이 그것도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는 건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용한 두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직권남용 등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관여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 역할을 한 만큼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이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등 임 전 차장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모두 법원행정처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개입한 혐의가, 고용한 전 대법관은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 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들은 구속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각각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놓고 검찰과 사법부 모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까지 빼내 김앤장 측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을 돕기 위해서 헌재 기밀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난 2015년 9월 곧 결론이 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 사건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는 아마 특별한 사유감론은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답변에 바빠진 건 엉뚱하게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연구 보고서 등을 빼돌렸고 이 기밀 정보를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은 지난달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했습니다. 김앤장 측으로 넘어간 정보엔 헌법소원 사건의 재판 계획과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사에게
헌재 기밀 정보를 건넨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가 과거사 소멸 시효 사건 등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계속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여기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협상안을 수정했는데 현대차가 곧바로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좌초이기에 빠졌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지만 정작 노동계 대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 협상안에 차량 35만 대를 생산하기까지 단체 협약을 미룬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반발해 불참한 겁니다. 이게 악용의 소지라는 것은 인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한 차례 연기 끝에 다시 회의가 열려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소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총 3가지 안을 만들어 이 중 현대차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안 외의 안을 내놓기는 사실상 없다. 셋 중에 아무거나를 현대차가 받아주면은 되겠다라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의 논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광주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광주시도 수많은 쟁점을 합의했음에도 유일하게 남은 쟁점 때문에 타결이 무산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됐던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 조인식도 물 건너간 상황. 그나마 광주시와 현대차 모두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백성역 인근의 온수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20년이 넘은 노후배관 600여 킬로미터 구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석 달 전에 감사원이 배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 부실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저녁, 갑자기 지하에서 솟아오른 섭씨 100도의 물과 증기로 인한 사망사고와 화상피해. 온수관이 터져버리면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여서 딱히 대비할 것도 없고 재난 문자 받아서 딱 대비할 상황도 없으니까 불안함이 커진 건 사실이기도 하고. 파열된 온수관은 지난 1991년에 설치됐습니다. 1차 감식 결과 외부 충격 흔적은 없었고 배관 용접부에서 녹이 쓴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용접 등으로 부식 방지제가 훼손된 부분에 균열이 생겼고 압력을 버티지 못해 파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압력 변화가 심하면 그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상적인 건 아니죠. 예측했을 때 했겠죠. 문제는 이같이 20년 이상 된 낡은 배관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경기도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나 서울, 강남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분당에서 낡은 지하 온수관 파열로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3월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열배관 파열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분당이나 고양 이런 데들이 지금 도심지가 다 완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감시를 하더라도 이제 100% 다 안 좋은 구간이 다 이렇게 스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징후가 만약에 이제 잘 안 나타난다든지. 관리 소홀 부분도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난방공사의 열배관 위험 현황도 등급 산정과 유지보수 일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 직후 정부는 노후 배관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긴급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당장 조처가 필요한 부분 당장 조처를 하고요. 이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점검 대상은 지난 1998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으로 총 686km 구간에 이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웠습니다. 서울 가락시장과 경남 통영시 전통시장에도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에 작은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동부 간선도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승용차입니다. 운전자는 급히 탈출했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가락시장 청과 노점상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점상 가림막과 가판대 일부가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남 통영시 서호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점포 3곳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자정 무렵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길을 잃은 고라니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고라니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잡혀 인근 야산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면서 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이렇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기온은 영상 1도, 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퇴근길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퇴근길에 대비해서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고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에는 비로 내리고 있는데요. 동풍이 불어와서 눈발이 강해진 강원 중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충남과 남부지방의 비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과 전북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과 충남, 전남에도 최고 3cm,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이면 눈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부터 주말 사이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다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부터 상층으로 영하 25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토요일은 모레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인 곳이 많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만났습니다. 하지만 회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수결손 대책을 비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가 하면 감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조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대책이 이제 곧 가셔야 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전국 경색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중에 하려면 아시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갖고 못하면 내일 못하는 거죠. 나는 뭐 내일 만약에 못하면 굉장히 장기화 될 거로 봐요. 교체가 임박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로 달려와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섰지만 합의점 찾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 예산 통과가 지금 최우선 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에 다 우선해서 다른 일정을 이때부터 취소하고 지금 국회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감액 규모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며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3당 주장까지 얽히면서 전국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안을 가지고 각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에서도 의논을 좀 해보자고 한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적어도 좀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자는 거죠. 지난해 예산안이 처리됐던 12월 6일보다 늦어지는 게 기정사실이 된 셈인데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는 10일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아예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또 하나의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하고 음주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 폐원 움직임에 맞서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질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휴폐원 추진 유치원이 늘어나 커지는 학부모 불안을 덜기 위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합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늘릴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던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향상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신임을 보이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5박 8일의 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곧바로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흘 전 기내 간담회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해이해졌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특별감찰반의 역할과 구성을 포함해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치는 임무를 조국 수석에게 맡김으로써 여전한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답도 내놓았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거취는 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문 대통령은 향후 대검의 감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사항을 통해 야권의 민정수석 사퇴 공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 타운 내에 들어선 제주 녹지국제병원. 중국 자본이 투자된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8월 준공해 130여 명의 인력까지 채용한 뒤 제주도로부터 허가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가를 미루다가 1년 반여 만에 개설 허가를 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결정으로 도지사 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원도지사는 즉각 전국민 앞에 사과하고 녹지국제병원을 도민의 뜻대로 분업하십시오. 지난 10월 수기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뒤집고 개설 허가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환됐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와 관련한 겁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방 사장을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 만났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숨지기 전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적힌 자필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 씨와 접촉한 흔적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당시 메모 속 인물이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 사장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장 씨와 서울 청담동 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과거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주재하고 결재까지 한 자리인데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도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당시 대검 차장이던 권재진 전 법무장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장 씨를 만났다는 진술이 최근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2008년 장 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호 전 TV조선 전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백승주 의원님을 만나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놓고 밤새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백승주 의원님이 저한테 뭘 하나 기념품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 이거 돈이 많아 보이는데 달러 뭉치 좀 하나 주려는구나 하고 타간다 기다리는데 조그마한 손톱깎이를 딱 사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손톱깎이를 쓰고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톱깎이가 인연이 돼서 제가 대한민국까지 왔고 네. 내가 초청이 왔는데 당신들이 왜 내가 허락 나한테 인사하라고 하더니 빨리 해주세요. 서울 다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그 국력도 보고 우리 이 사와 우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언제 올지를 놓고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내년 초까지 범위도 다양한데 문 대통령은 언제 열리느냐보다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구체화했습니다. 표현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해서 가능성이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놓고 언제 올지에 관한 예측이 무성합니다. 이르면 12일부터 14일까지를 답방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몇몇 호텔과 관람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과 경호 동선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측면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가 더 낫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2월 17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지금 11년 그러니까 지금 7주기입니다. 네. 그날은 못 움직일 거고 그 전에는 못 움직일 거고 그 후에 움직일 겁니다. 아예 연말과 연초를 함께 보내는 기간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를 답방 기간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회 연설 등을 고려하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올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특정 시기를 북한에 제한하지 않았다며 연내든 내년 초든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방 기간은 2박 3일일 거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습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처럼 서울에서 하루, 제주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정이 무난해 보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듯이 남북이 첫 서울 정상회담이라는 이 평양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시기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남북 철도 경의선 공동조사를 마친 우리 측 조사단이 출발 닷새 만인 어제 귀환했습니다. 북측 경의선 철도 상태는 10여 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도 없지만 크게 나빠진 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남북열차를 타고 북으로 향했던 우리 조사단이 돌아왔습니다. 엿새 동안 경의선 개성에서 평양까지 400km 구간을 살펴보는 1차 임무를 모두 마친 겁니다. 지난 2007년 남북이 같은 구간에서 공동조사를 벌인 이후 11년이 흘렀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보수만으로 충분할지 아예 철로를 새로 깔아야 할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추가 조사나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동해선에 비해 상태가 양호한 경의선이지만 시속 60km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적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다소 느린 반면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국제열차가 다니는 만큼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전보다 더 나아진 건 없고 그렇게 썩 더 나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약 한 20km에서 한 60km 정도. 남북 공동조사단은 우리 열차 6량에 북측 열차 5량을 연결해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함께 귀환하지 않고 내륙을 가로질러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 공동조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측 조사단은 오는 8일 방북해 동해선 철도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처음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역대급 불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아 재수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적표를 나눠주는 고3 교실은 차분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이미 체감했던 불수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은 담담한 모습입니다. 친구 성적표와 비교하고 수능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학생들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수능 때 국어가 망쳐서 수학도 좀 망치고 그냥 수능을 전체적으로 망쳤던 것 같아요. 씁쓸하네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학 상담을 해야 할 선생님도 막막합니다. 예상 가능한 실력 평가가 돼야 하는데 매년 수능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며 논란을 부르자 선생님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많이 가는데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어 수학과 함께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1등급 학생이 크게 줄어
수시에서 타격도 우려됩니다.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1등급 이하의 수험생들이 굉장히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영어도 1등급이 5%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각 과목별로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굉장히 크게 유불리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갑자기 어려워진 수능에 일찌감치 재도전으로 방향을 잡는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입학 정원은 그대로인 반면 고3 재학생 수는 올해보다 6만 8천여 명 줄어 해볼만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불수능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중상위권에선 치열한 눈치 작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진 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이용료는 내리지 않아서 이용객도 기존 회원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 부근의 골프장에서 회원 2명이 시위를 벌입니다. 예약권 등 회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골프장 측에 항의하는 겁니다.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고 골프장 대표가 나타나자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묵힘도 안 돼. 좋아도 골프장에. 회원을 반납해라. 회원도 반납해. 회원들은 골프장 측이 의도적으로 예약을 어렵게 하고 요금도 올리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원권 가치를 떨어뜨려 회원들을 몰아낸 뒤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부킹하는 그 시간을 계속 조사를 하니까 35%도 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만이 생기면은 회원들이 아마 그 중에는 이미 몇 번은 아마 팔고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아마 이런 의도로 지금 회원제 골프장에서 이런 풍경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 회원제 골프장이 잇따라 대중제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다 세금도 훨씬 적습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제로 전환한 뒤 입장료를 내리지 않고 각종 세제 혜택만 누리는 골프장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회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 골프장을 지어놓고 수익성을 핑계로 회원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뭐 착복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대중화 정책해갖고 세금 낮춰주는데 그 세금을 골퍼들한테 환원 안 하고 결국 그 골프장에서 착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본 잠식에 이른 회원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이르는데 대부분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제 전환으로 얻는 혜택이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습니다.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프란인데요. 당국은 해당 양식장 장어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양식장 앞마당에 자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꿈틀거리는 민물장어입니다. 안에서는 장어를 자루에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1일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프란이 나왔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사용 금지 발암성 화학물질인데 수조 42개에서 나온 겁니다. 고창군은 장어 출하를 중지시키고 90여 톤 전량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별로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소각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양식장 측은 일부러 니트로프란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가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양만장을 물려받아 운영했는데 창고에 쌓여있던 니트로프란을 단순 항생제로 알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창고 정리를 하다가 항생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탱크를 약육을 했는데 양호장 구조상 이제 물이 순환이 돼 보니까 그게 전수조로 퍼진 것 같아요. 관련 부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은 이례적으로 현장까지 다녀갔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관련 내용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금지 약품 검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이 양식장에서 팔려나간 장어가 14.2톤, 4만 7천 마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각처에서 확인했는데요. 광주 지역 식당으로 위판대가 출하가 됐고요. 식당 쪽에서 소비된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니트로푸란을 사용한 곳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고 양만장 10%를 무작위로 뽑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을 사용한 곳이 한 곳이라도 나오면 전체 양만장의 전수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온 구글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는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도착해 고객을 태우고 떠납니다.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처럼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이름을 웨이모1으로 정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핸들 또는 기기 작동 없이 스스로 운전하지만 운전대 앞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무인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이 오작동할 경우에 대비해 엔지니어가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I mean, the best thing for me was that first ride. Get in, sit down, and watch the steering wheel turn on its own, and you know, it's a big grin on my face the entire time. Look at the safety driver, realize they're not driving the car is driving, and that's just the coolest thing in the world. I had a big goofy grin my first whole ride. 구글의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교외의 챈들러와 템프, 메사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AP통신은 구글이 거의 10년을 공들여온 자율주행차 기술이 비록 소규모지만 상업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글은 2009년부터 미국 25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1,600만 킬로미터를 넘게 실제 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5일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재직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으로 냉전의 마침표를 찍고 미 현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을 추모하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클린턴, 카터 등 전현직 대통령 5명과 메르켈 독일 총리, 영국 찰스 왕세자 등 해외 정치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해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난 30일 향년 94세로 타계한 고인의 유해는 미국 시간 6일 텍사스 조지 H.W. 부시 도서관 기념관 부지에 묻힌 부인과 딸 곁에 안장됩니다. 최근 죽은 채 발견된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와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연구팀이 조사한 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플라스틱 같은 합성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가방, 샌들, 마대자루까지 1,000개가 넘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구조된 바다 거북의 목에서 커다란 비닐봉투를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 비닐봉투가 거북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시경을 통해 제거한 것. 이처럼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양에서 조사한 모든 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합성물질 조각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과 플리머스 해양연구소는 대서양과 태평양 등에서 어망 등에 걸려 죽은 바다 거북 102마리의 내장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바다 거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5mm 이하의 합성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거북의 내장 일부에서 발견된 합성물 조각은 모두 800여 개로
섬유가 가장 많았는데 옷이나 타이어, 그물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죽은 바다거북의 전체 내장을 조사할 경우 검출량은 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페넬로페 린데크 박사는 동물 플랑크톤부터 돌고래, 거북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조사한 거의 모든 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의 9살 소년이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던 비현실적인 법령을 뜯어고치는 데 성공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일까요?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콜로라도주 세브란스에 사는 어린이 데인 베스트의 모습인데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이 지역에서는 눈덩이를 던지는 이 눈싸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자, 해발 고도가 높은 콜로라도 일대는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요. 이 지역 의회 법령에는 눈덩이나 돌을 사람과 동물에게 던지는 행위가 거의 100년 전부터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 베스트는 기특하게도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면 비만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소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소년은 너무 낡은 법령이라면서 동생과 함께 마음껏 눈싸움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늘 전직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용한 2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판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량 35만 대 생산 전까지 단체 협약을 미룬다는 협상안 내용이 수정되자 현대차 측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강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일부 지역에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져 내일과 주말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94세를 일기로 타계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위대한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다고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5차례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고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홈런왕에도 올랐던 최정 선수가 SK와 6년간 최대 106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선수의 잔류로 신임 염경엽 감독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올 시즌 SK를 우승으로 이끈 소년장사 최정이 예상대로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2번째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취득한 최정은 SK와 6년간 최대 106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계약금 32억 원에 6년 총연봉 68억 원, 옵션 6억 원입니다. SK 구단은 최정이 팀의 간판 선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팀의 4차례 우승에도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계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KBO 리그 FA 계약 기간은 4년을 넘지 않지만 이번에 최정은 이례적으로 SK와 6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단과 선수 모두 2005년 1차 지명으로 시작한 프로 생활을 SK에서 마무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결과로 보입니다. 제2의 왕조를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FA 자격을 얻었던 2014년 4년간 86억 원에 계약한 것을 포함하면 10년 동안 최대 192억 원을 받는 대형 계약이 성사된 셈입니다. 총액 106억 원은 역대 FA 계약 순위에서 이대호의 150억 원과 김현수의 115억 원에 이어 3위입니다. 최정의 팀 잔류는 힐만 감독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아 정상을 지켜야 하는 신임 염경엽 감독의
팀 운영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양의지의 계약 시기와 금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SK가 포수 이재원과 4년간 총액 69억 원에 계약하며 3루수 최정에 이어 내부 FA 2명을 모두 잡았습니다. 인천고등학교 출신인 이재원은 2006년 SK에 입단해 13년간 SK에서만 뛰며 통산 타율 2할 9푼 7리에 홈런 87개, 타점 456개를 기록했습니다. SK는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인 최정, 이재원과 모두 재계약하며 우승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휴식기를 마친 프로농구가 오늘부터 다시 열전에 돌입합니다. 전반기 코트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팀은 만년 하위 팀에서 2위로 급부상한 부산 KT였는데요. 더 거센 돌풍을 준비하고 있는 KT의 훈련장에 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 경기 상황을 가정하고 2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짧은 훈련. 지난 시즌 꼴찌에서 올 시즌 2위의 돌풍을 일궈낸 프로농구 부산 KT의 훈련 현장입니다. 빠른 농구, 또 3점 슛을 과감하게 빠른 타이밍에 던지는 농구, 많이 주고 많이 득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경기가 재밌지 않나. 4년 연속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만년 하위팀 KT는 올 시즌 18경기 만에 12승을 수확했습니다. 매 경기 평균 11개가 넘는 석점 슛을 터뜨리며 압도적인 외곽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곽포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KT는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박준영을 선발하는 등 높이를 보강하며 더욱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힘들어요. 저희가 형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제 막내다 보니까 했는데 형들이 너무 잘해요.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1위 현대모비스와 2위 KT의 맞대결은 선두권 판도를 좌우할 빅매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비스를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요. 잘 준비해서 이제 모비스 잡고 3라운드도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는 부상으로 3경기에 결장했던 외국인 선수 로건까지 복귀해 후반기 더욱 거센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가 열린 열흘 동안 휴식기를 가진 프로농구 각 팀은 재정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열띤 순위 경쟁에 돌입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최하위 현대건설이 개막 이후 12경기 만에 감격의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11경기를 모두 졌던 현대건설은 모처럼 양효진과 외국인 선수 마야가 나란히 19득점을 활약하며 인삼공사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24점을 올린 어나이의 활약을 앞세워 선두 GS칼텍스를 3대0으로 따돌리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자 컬링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특정 감사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컬링팀 팀킴의 폭로로 대한체육회 등과 공동 합동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감사 기간 연장과 함께 회계 분야 정밀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수도권 지역은 갑작스러운 눈발이 오다가 그쳤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불어와 눈발이 강해진 강원 중부 산간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눈비는 일단 오늘 오전까지겠지만 충청과 호남 지역은 한파 속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과 충남 지역, 전남 지역은 1에서 최고 3cm, 제주 산간과 전북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비가 오면서 오늘 출근길은 한파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0.8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고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영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7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전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퇴근길부터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모레 아침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